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참, 예, 이게 뭐 네. 아직 영이 가시지 않습니다. 네. 예. 언제 이런 기쁨을 누려봤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 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어젯밤 우리 박근혜의 귀가를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얘기를 오늘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한 주를 맞아서 좀 정상적인 경제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일요일에 박근혜가 삼성동으로 돌아가는 꼴이 너무 기억에 강하게 남아서요. 오늘까지만 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정치인들 중에 야당 정치인도 그렇고 여당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박근혜를 보고 정치 구단이다. 승부사 기질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정치 구단 2번 하면은 네. 18단이 되겠군요. 18단. 예. 네, 그렇네요. 네. 예.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단이라는 말은 이제 바둑에서 나온 말이죠. 바둑에서 구단은 입신이라는 별칭을 갖습니다. 바둑의 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라는 말은 정치에서 입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칭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정치라는 게 스타일이야 정치인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예. 적어도 어떤 정치인이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뇌 구조가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풀이하면은 멍청한 사람이 구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박근혜는 제가 보기에요. 박근혜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걸 떠나서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두뇌 구조가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확신하냐면 최근에 정선태 교수님께서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을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요. 예. 저도 작년 10월에 이 비트겐슈타인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상당히 존중하고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생각을 규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요. 생각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생각을 뭘로 하죠? 그러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면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이 네 단어를 연결시켜서 생각의 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나 점심이나 이런 단어를 모르면 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내가 모르는 언어를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과 먹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사과, 먹는다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관의 한계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세계관, 정치관, 논리력, 두뇌 구조 이런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그 단어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어붙여서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언어 구조를 보세요. 예. 이걸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박근혜의 언어는 박근혜 본인 스스로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적 언어의 대표적인 영역이 감정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아이고 배 아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적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가 얼마나 아픈지, 배가 콕콕 찌르는 듯이 아픈지, 쥐어짜듯이 아픈지 이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정확히 이해를 합니까? 못하는 거죠. 나만 그 아픔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내뿜는 언어는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적 언어다. 공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의 언어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박근혜가 하는 말을 보면은요. 정치 구단이다. 승부수를 던진다. 저는 아무리 봐도요. 그 박근혜의 승부수가 상당한 고민과 숙려와 아이디어의 접합과 논리적인 결합을 거쳐서 내린 결론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생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사적 언어는 절대로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박근혜가 뭐가 대단한 전략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래서 승부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 정도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좀 거칠게 말하면 멍청한 거거든요. 고집만 남아있고. 저는 저런 사람이 정치 구단이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저는 탄핵 심판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근혜가 왜 해외로 도주하지 않지? 왜 탄핵 직전에 하야를 하지 않았지?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되면 진짜 박근혜는 구속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뭘 믿고 저렇게 버티지? 뭐 정의감이 있을 리는 없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좋게 해석을 하면 여러 해석이 나오겠죠. 뭐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 뭐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는다, 어쩌고 저쩌고 승부수를 던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한 3일 동안 청와대에서 안 나오면서 벌인 이 소동을 보고요. 저는 박근혜가 왜 안 도망갔고 왜 하야를 안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얘는 그냥 몰랐던 거예요. 지가 탄핵될 줄. 그러니까 멍청하게 기각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3일 동안 청와대에서 안 나오는 걸 보고 와 사실상 불복선언이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비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몰랐던 겁니다.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요. 속된 말로 어리석었던 사람인 거죠. 예. 저는 삼성동 자택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내리는 모습도 박근혜가 국민들을 상대로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냈다. 이렇게 심각하게 해석하는 거에 저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박근혜 연호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헤거리는 거죠. 저는 뭐 대단한 해석을 붙일 전략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똥꼬집만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자라나서 나는 내가 대접 못 받는 상황이 싫어요. 그러니까 감정 배설만 할 줄 압니다. 싫어. 청와대 나가기 싫어. 난 대통령 할래. 내 이름을 연호해줘. 나는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싶어. 죽어도 드라마는 봐야 돼. 뭐 이제 이런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게 저만의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요.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는 한 대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경영학에서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리스크 관리 혹은 위험 분산, 이런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경영자들이나 리더들이 요즘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이 사업하면 잘 된다. 우린 진짜 성공할 거야.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자. 총력을 기울이자. 이러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앞만 보고 달려드는 경영은요. 압축 성장 시대에는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같은 또라이가 한국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그런 거죠. 해봤어? 일단 해봐.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처럼 경영 환경이 복잡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 경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야 해봤어? 일단 해봐. 이렇게 하면 미친 짓이 돼버리는 겁니다. 현대 경영은 해보기 전에 검토하고요. 또 검토하고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압축성장 시대를 지난 뒤 이제 저성장 시대를 맞았다고 하는데 예. 이 저성장 시대 리더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지금처럼 성장률이 낮고 경쟁이 치열해진 글로벌 시대예요. 야 무조건 해봐 하고 뛰어들었다가 망하면은요.
기업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흔들거려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이 아무 리스크 분석 없이 이건희 취미생활 충족시키겠다고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IMF 직격탄을 맞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경영학에서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보는데 어떻게 분산하냐고 가르치느냐면요. 매우 심플하게 가르칩니다. 투자를 할 때 특히 위험을 분산할 때는요. 1. 종목을 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 시간을 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요. 한 종목에 전 재산을 투자한다. 제일 위험한 짓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 종목이 망하면 자기도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느냐? 첫째, 한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하면 한 종목에서 망해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둘째로는 시간을 나눠서 투자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투자를 해도 오늘 하루에 전 재산 다 투자하지 말고요. 이번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그 다음 달에 얼마 이렇게 계속 시간을 쪼개서 투자를 하면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 두 가지만 해도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리더십을 보면요. 완전 한 종목 순간 몰빵 리더십입니다. 위험 분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를 보면은 여러 사람이 분산해서 오랫동안 천천히 나눠서 결정을 해야 위험이 분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딱 1분 만에 결정을 해버려요. 이러니까 위험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이건 한국 재벌들도 그런데요. 박근혜도 똑같은 겁니다. 모든 걸 박근혜 한 사람이 1분 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리스크 관리 위험 분산이 전혀 안 되죠. 탄핵이 인용됐다. 이게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그런데 전혀 대처를 못 하잖아요. 이 박근혜 시스템에서는. 4대4로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걸 어디서 절감했냐면, 이제 김영민 PD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근혜가 이제 멍청하니까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었다고 치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위험합니다. 대책을 세웁시다. 어느 미친놈이 4대4라고 그러던가요? 아예 하다못해 만일에 대비해서 보일러라도 미리 설치합시다. 예.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김영민 PD님께서 분석하셨듯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되고 놀라 자빠져서 그제서야 TV 드리고 보일러 설치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평소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리더십이 몰빵돼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의사결정할 때 항상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는 거죠. 근데 이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 리더십을 나누고 위험을 분산하는 과정입니다. 대빵에 1분 만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면 너무 위험하니까요. 여러 사람이 주식 투자로 치면 여러 종목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치면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위험에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결정을 하면 최악의 상황이 와도 대처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하는 짓을 보면요. 본인이 멍청하고 안 멍청한 걸 떠나서 위기 관리 능력이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탄핵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는데 보일러를 설치 못해서 청와대에 머물다가 쌍욕을 처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참 떠날 때까지도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주고 떠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저런 자에게 4년 동안 국정을 맡겨왔다는 이 한심함과 이제는 끝났으니 좀 좋은 리더십을 자기의 리더십은 분산하고 토론하고 위험을 관리할 줄 아는 리더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이 박근혜의 퇴거 과정을 지켜본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대통령을 우리가 만났군요. 예. 네. 지도자가 현격하게 네. 자격 미달이면 우리 정치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그러니까요. 예, 정말 뼈저린 시간이었습니다. 값진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죠, 뭐. 예, 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사회, 노동, 환경 전 분야에 걸친 교양을 네, 키워야 할 텐데, 예. 네. 그런 일들을 담당한 언론이 바로 민중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김용민 PD님께 먼저 양해를 구했고요. 또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하나 먼저 구하고 어렵고 죄송스러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릴 때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 이해관계가 걸린 부탁을 드리는 거여서요. 제가 정말 얼마나 송구스럽고 죄송한지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말 좀 녹록치 않은 모양이어서요. 예.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예. 제가 광화문에서 주말에 기쁜 마음에 후배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안 한 모양인데 최근에 민중의 소리의 경영 환경이 매우 안 좋아져서 이제 일부 간부들부터 급여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민중의 소리는 이제 우리는 줄여서 흔히 그냥 민소 이렇게 부르는데요. 올해로 17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적 같은 17년을 후배들이 지켜왔더라고요. 제가 2014년 여름에요. 저희 국장하고 입단 협상을 할 때 제가 걸었던 요구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사를 쓴다고 해도 부당한 이유로 말리지 않을 자신이 있냐. 내가 다시 기자가 된다는 건 아무 제약과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사를 쓰고 싶은 그 이유 하나다. 예. 이게 제가 걸었던 조건인데 예. 저는 되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반드시 이걸 해주지 않으면 나는 입사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요. 예. 근데 국장은 그 얘기를 듣더니 야 우리 원래 그렇게 해. 뭐 이렇게 한마디 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이 말은 민소는 압력을 받을 만한 곳이 아무 곳에도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광고를 받지 않으니까 어떤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걸 너무 당연히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17년 동안 결국 전역 경영이 정상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걸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입사한 첫날에 뻘쭘하게 앉아 있었더니 후배들도 저를 보고 저분이 국장의 낙하산이란다, 동아일보 출신이란다, 여기는 왜 왔대 이렇게 저를 뻘쭘하게 돼 있을 때 그 뻘쭘한 저한테 국장이 오더니 노트북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납니다. 예. 이게 노트북은 회사에서 주는 줄 알고 왔더니 노트북은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히 그 자리를 떠서 제 돈으로 노트북을 사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네. 민소가요, 의외로 기사를 쓸 때 대단히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사 치고 팩트 체킹을 3번, 4번 강조를 해요. 막 던지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작은 회사는 소송에 한번 잘못 걸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혹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비용과 시간을 감내를 못하는 거죠. 지면은 진짜 큰일이 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모든 기사를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과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소송에서 진 적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한 번 회사가 정말 휘청했다는 거죠.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 물어주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가압류 딱지를 붙이러 오겠다고 경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국장이 너무 친절한 목소리로 법원 직원분들한테 언제 오시려고 하시는데요? 며칠 몇 시에 오시면은 저희가 나가서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압류 딱지 붙이는 과정을 안내를 해줬대요. 예. 그러니까 법원 직원들이 황당해하면서 당신들 장난하냐 지금 빨리 돈 내라. 우리가 들어가면 당신들 기사 한 줄도 못 쓴다.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겠냐. 노트북, 컴퓨터, 사진기 이런 거부터 압류 딱지 붙인다. 니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우리 국장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컴퓨터하고 사진기 전부 다 기자 개인 소유입니다. 압류 못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압류할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 회사에는. 예. 이렇게 어렵게 17년을 버텨왔습니다. 저는 주류 언론에 있으면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았지만 이 멤버들은 이렇게 힘들게 17년을 버텨왔어요. 창단 초기 멤버들 활동비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1년에 절반은 못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태연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지켜준 게요. 무슨 뚝심과 무슨 깡이었는지는 몰라도 17년 동안 소중한 언론사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제가 이 후배들한테 정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된 사람으로서 이번에 겪은 이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요. 후배들에게도 가슴 펴고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걸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선배로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구성원들은 17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버티면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삼자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17년간 살아온 건 기적입니다. 근데 앞으로 17년 동안도 이런 기적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기업에 구걸하지 않는다면요. 이 기업에 구걸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취자분들께 연대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원 독자가 돼주셔서요. 저희 민중의 소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렇게 어렵고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저희가 이 고비를 정치자분들의 도움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은 언론사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정치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마음들을 되게 감사히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후배들이어서요. 정치자분들께서 월 1만 원씩 정기 후원 독자가 돼주시면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민중의 소리 많이 도와주시고요. 민중의 소리 보이스 오브 피플, 그러니까 VOP입니다. VOP.co.kr로 들어가시면은 구체적인 또 후원의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혹시 후원 방법 잠깐만 말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예. 제일 간편한 방법은 전화를 주시는 겁니다. 1661-0451인데요. 예. 1661-0451로 전화를 주시면 복불복인데 이제 운이 좋은 경우에는 정혜림 아나운서나 강민선 아나운서가 받으시고요. 예. 이 두 분이 바쁘시면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산적 같은 현석훈 PD가 받기도 합니다. 예. 네. 어쨌든 1661-0451로 낮 시간 동안 전화를 주시면 제일 간편하게 후원 독자가 돼주실 수 있고요. 다른 간편한 방법으로는 모바일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저희 민중의 소리 제호 바로 옆에 동그라미 하트 표시가 있습니다. 후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페이지로 넘어가면 저희 후원을 할 수 있는 배너 링크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네, 그곳에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예. 민중의 소리, 예. 우리 이런, 강소 언론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은 이런 고맙습니다. 언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런 데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강소 언론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민중의 소리 얘기가 나온 김에 국민 TV도 많이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후원 방법은 1661-0451 또 국민 TV는 3144-7737로 전화 주시면은 다 같이 좋을 것 같고요. 김용민 브리핑은 광고로 다 이렇게 먹고 살기 때문에 전혀 후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 민중의 소리 확실하게 좀 키워주시고 고맙습니다. 국민 TV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용의 만담가문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말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들이 코믹 액션. 웃지마 이씨!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모처럼 경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예, 머리도 식힐 겸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이슈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경기도당하고 통화로 너무 심하게 웃겨주셔가지고 저는 좀 편하게 들을 이걸 준비를 했다가 앞에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이게 제가 좀 준비를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CJ와 삼성 가문의 오랜 반목에 대해서요. 근데 미리 솔직히 고백하지만 김용민 PD님께서 경기도당하고 통화한 거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 너무 기대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난 주말부터 탄핵이 큰 이슈여서요. CJ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안 알려졌죠. 그런데 실제로 3월 13일 월요일에요. 검찰이 CJ그룹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CJ의 혐의가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돼서 크게 화제가 됐던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의혹, 요거 관련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압수수색을 한 것도 그 최순실 게이트를 담당한 검찰 특수보원이 아니고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이곳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CJ 본사뿐만 아니고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 CJ 헬로비전, CJ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탈탈 털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CJ를 들이쳤냐면 그 문제의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찍으라고 주문한 사람이 전직 CJ 제일제당 직원이라는 거죠. 선모 씨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CJ 측은 당연히 그 선 씨라는 사람이 개인 일탈이지 그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동영상을 촬영한 시점이 과거에 이건희하고 이맹희하고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맹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건희의 맏형이고요. 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상속 분쟁을 벌였었던 2012년에 지금 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CJ 직원이. 그러니까 아마 검찰 쪽에서는 CJ가 이맹희 쪽에 유리한 지형을 당시 소송 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성매매 동영상을 찍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고 저는 뭐 매우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맹희, 이건희 이 두 사람 그리고 삼성하고 CJ 이 두 집안이 얼마나 질긴 악연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토리가 그 김용민 PD님 전화만큼은 안 했지만 제법 재미있습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이것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두 형제 집안이 벌인 일은 한국 기업 역사에서 그러니까 지랄도 정말 이런 지랄이 없었습니다. 아주 막장 드라마를 진짜 세게 찍은 형제들이에요. 이 두 형제가요. 우선 다 아시겠지만 족보부터 따지면은 이맹희, CJ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가 이병철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이재용의 아버지가 삼남이고요. 차남에 이창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맹희가 먼저 승계 수업을 받았는데 제가 과거에 길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사카린 밀소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맹희가 그룹에서 축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희가 사실상 후계자가 된 이후에 이게 이제 1976년에 후계자로 거의 공인이 되는데요. 이건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맏형 존재가 신경이 쓰이죠. 형이 장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희가 끊임없이 형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맹희 쪽 주장이에요. 실제로 1984년에 이맹희가 이병철의 부산 해운대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현관문에 건강한 사내 둘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 비서실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맹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알고 있던 검사로부터 미리 귀뜸을 받았던 거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삼성에서 왔구나. 이러면서 브라우닝 6연발 샷건 소총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총을 막 갈겨버려요. 그래서 이 사내들을 별장에서 몰아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맹희가 자기 자서전에 쓴 이야기고요. 이외에도 이맹희 쪽에서 주장을 하는 이건희의 악랄한 방해 공작은 여러 기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건희 쪽은 특별히 부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안고 갑니다. 그리고 이맹희가 완전히 축출이 되고 이건희 시대가 열리죠. 이병철은 1987년에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는 뭘 하냐면 기타 등등 그 남매들을 완전히 그룹으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기가 됐던 게 이 시절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태우가 재벌 그룹들한테 개혁한답시고요. 야, 니네들 기조실 좀 축소하고 요즘 말하면 미전실 같은 거죠. 소유와 경영도 좀 분리해라. 뭐 이렇게 이제 노태우 정부가 약간 압박을 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계열사 분리 요거 정부 압박에 맞서는 명분이 된다 하면서 계열사 분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그 아버지 이병철의 유지가 있었어요. 기업들을 형제자매들에게 골고루 쪼개주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1년에 처음으로 계열사 1차 분리를 합니다. 이래서 이때 이인희라고요. 이병철의 장녀죠.
이인희한테는 전주재지라는 기업이 돌아갑니다. 삼성에서 분리돼요. 이게 이제 한솔그룹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병철이 예뻐라 했다고 알려진 막내 이명희한테는 신세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삼성그룹에서 분리가 되죠. 이렇게 계열 분리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희가 형 이명희한테도 뭘 주고 이제 완전히 갈라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 뭘 줄까? 이게 제일 관심이 컸는데 알려지기로는 이건희가 처음 내주려고 했던 회사가 안국화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안 주고 실제로 내준 게 제일제당이었습니다. 그것도 1991년이 아니고 1993년, 그러니까 2년을 더 끌고서 억지로 준 듯한 인상으로 이 제일제당을 내줍니다. 근데 이게 왜 내줬냐면 제일제당이 당시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식품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핵심은 이미 전자와 금융으로 이동을 했고요. 제일제당은 그냥 미원에게도 밀리는 그저 그런 식료품 생산 업체로 삼성이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 별 볼 일 없는 제일제당도 또 쉽게 안 넘겨줍니다. 좀 이왕 넘겨주기로 한 거, 형한테 화끈하게 내주면 이제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이 주식을 형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형수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맹희의 아내, 손봉남 회장이라고 있거든요. 이재현의 어머니죠. 이 사람에게 주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뒤끝이 장렬했던 겁니다. 내가 회사를 내주는데, 형이 너한테는 직접 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이건희 촉이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실제로 이맹희는요, 아들인 이재현이 CJ 회장인데도 이맹희 스스로는 한 번도 CJ 주식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15년 세상을 떠날 때 이맹희의 직함은 제일제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일비료 전 회장 이렇게 나오죠. CJ랑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을 넘긴 이후에도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분을 넘겼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계열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듬해 1994년에 이때만 해도 삼성그룹이 그룹 인사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지만요. 그룹 인사를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CJ그룹의 인사를 삼성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었더니 CJ의 부사장으로 이학수라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학수라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건희의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학수를 CJ에 내리꽂 주니까 사람들이 다 황당해했던 겁니다. 아니 형제간 재산분할 다 끝났다며. 남의 기업이라며. 그런데 왜 자기 측근을 부사장으로 임명해 보내. 이거부터가 미스터리였고요. 제일제당이 또 이걸 받아들여요. 이것도 또 미스터리였고요. 그리고 이학수가 이때 제일제당에서 맡은 역할이 사업 구조 전반을 관장한다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삼성이 제일제당을 접수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제당이 어리버리하게 접수를 당하고 있다가 다음 해가 돼서야 반발을 합니다. 왜 삼성이 이학수를 보내서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느냐 이거를 1년 뒤에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일제당이 되게 좀 멍청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제일제당을 먹으려고 보낸 게 아니고 제일제당을 돕기 위해서 보낸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좀 창피했는지 이제 이학수를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또 하나 재밌었던 일은 1995년의 일입니다. 이재현 씨가 이때 상무였거든요. 근데 서울 한남동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계열 분리가 됐을 텐데 삼성그룹 측에서요. 이재현 한남동 집 이웃집 옥상에다가 고성능 원격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현 집 정문을 계속해서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난 이재현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미 두 집안은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남의 집 정문을 계속 감시를 하고 이재현 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삼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현 집에 도둑이 드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려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제당 측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씨. 이번 일 말고도 삼성이 계속해서 이재현 상무를 감시해온 동향이 있었는데 미행을 우리가 당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는 도둑 방지해 주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제일제당 측이 괜한 피해의식으로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면서 이제 허겁지겁 CCTV를 철수한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제일제당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2002년에 제일제당이 사명을 CJ로 바꾸면서 삼성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CJ하고 삼성하고 전혀 다른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20년 잠잠했는데 2012년에요. 이맹희 쪽에서 갑자기 소송을 내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그 이맹희가 동생 이건희를 상대로 7,100억 원을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송에는 이맹희의 동생이고 이건희의 누나인 이숙희라는 사람까지 소송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맹희와 이숙희가 한편, 이건희가 지금 피소송자가 된 거죠. 예. 근데 소송을 뭘 냈냐면 이맹희 주장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병철이 사실 몰래 차명으로 관리했던 주식이 있다. 이게 삼성화재 주식이다. 예. 근데 몰래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은 모든 형제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걸 이건희 혼자서 2008년에 홀라당 다 혼자 먹느냐. 이게 지금 소송의 요지였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여기서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내용이 아버지가 불법 재산을 갖고 있다. 이걸 이제 온 세상에 다 밝히고요. 그 불법 재산을 나에게도 달라 뭐 이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법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쪽팔림은 이 형제 그 자매들에게는 전혀 쪽팔린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그 돈을 나에게도 달라 지금 뭐 이런 주장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 집안도 진짜 개판이구나 하는 게 처음부터 딱 느껴지는 소송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병철이 그때 비자금 계좌에서 갖고 있었던 게 삼성생명 주식의 상당한 그 양이었는데 예. 이건희 쪽에서는 상당히 난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맹희 주장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철은 차명 주식, 불법 주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건희가 홀라당 먹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워지면 시끄러워질수록 이건희 입장에서는 유리해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는 대꾸를 거의 안 하고 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법조계에 워낙 강력한 인맥들이 있으니까 소송으로 조용히 처리를 하자라는 게 삼성 측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측에서는 이제 화를 냈었던 건, 내심으로 화를 냈었던 건 이런 건 있었죠. 저걸 이맹희 저 놓친데 혼자서 이 소송을 했겠느냐. 이때 이맹희 씨가 그 베이징에 머물러 있었고요.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이재현이 꾸민 일이다. 삼성을 접수하기 위해서 앙심을 품고 이재현이 지금 이 일을 다 꾸미고 있다. 뭐 이런 감정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대신 여기서 약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 그 이맹희 편을 들었던 그리고 소송에 참여했던 이숙희라는 사람이요. 넷째 딸인데요. 이맹희의 여동생이자 이건희의 누나죠. 근데 이 이숙희는 왜 갑자기 소송전에 뛰어들었냐면 아버지 이병철이 이숙희라는 딸한테 나는 너한테는 주식이건 재산이건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 나는 안 줘? 이런 거죠. 근데 안 준 이유가 뭐냐? 이병철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네가 LG 집안에 시집을 갔기 때문이다. 그 LG 집안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LG가 삼성 라이벌인데 네가 지금 LG 집안 며느리인데 이 LG 집안 며느리가 삼성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러고서 안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숙희 입장에서는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분이 연애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끼리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LG 집안하고 결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LG 집안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LG 집안에 시집 가라고 할 땐 언제고 시집 갔더니 LG 집안 사람이라서 한 푼도 안 준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숙희 씨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숙희 씨가 이 LG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 게 1950년대에 드물게 골프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병철하고 LG 창업주 구인회하고 골프를 치다가 야 우리 사돈을 맺자 이래서 이제 정략 결혼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집안이 언제 틀어지냐면 LG가 먼저 가전에 진출해 있었는데 삼성이 뒤늦게 진출하면서 LG가 되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두 사돈지간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아빠가 시켰고 사이가 틀어진 것도 아빠 때문인데 이숙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시집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시집 갔더니 돈을 안 주니까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개그스러운 집안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 네. 아무튼 이때 이맹희가 소송을 걸었을 때 삼성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었는데요. 자기들 뒤가 구리니까. 사건이 갑자기 커집니다. 이건희가 성질을 못 이기고 발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먼저 엽니다.
이맹희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가능한 있어도 한 푼도 못 준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아니 거기서 헌법재판소가 왜 나와. 네. 아버지 불법 재산 나누는데 대한민국 헌법까지 건드려야 돼? 이런 황당한 생각이 들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 4심 제도라고 해서 네. 3심까지 가서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게 가는 절차가 있기는 있었대요. 이 유산상속에 대한 이 법이 뭐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제 이건희가 뭐 하려고 했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법은 잘 몰라서 이해는 못했지만 아니 말을 하는데 아버지 불법 재산 나누는데 헌법재판소를 들먹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코미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맹희가 반발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 날에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건희가 어린애 같은 발언을 했다. 이렇게 동생을 능멸을 합니다. 그리고 건희는 현재까지 형제지간의 불화만 가중시켜 왔고 늘 지옥심만 챙겨온 애다.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그런 탐욕을 부리니까 이 소송을 초래하는 거다. 선대 회장 때 재산 분할이 완료됐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나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뺏으려는 게 아니고 25년간 숨겨왔던 내 재산을 되찾으려는 거다. 이런 발언을 줄줄이 쏟아내면서 마지막에 이제 조롱성 멘트를 하나 날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갈 일이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 놀리는 거죠. 여기서 헌법이 왜 나와 이 무식한 놈아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맹희 쪽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이건희가 폭발을 했습니다. 서초동 사옥 앞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딱 써가지고 작심을 하고 발언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때 삼성 쪽 분위기가 이건희가 이 발언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조용조용 넘어가야 됩니다 하고 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건희가 자기 분을 못 이기고 기자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건희 같은 사람은 평생을 황제처럼 살아온 사람이어서 누가 자기한테 시비 거는 걸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그냥 쏟아붓는 거죠. 서초사옥 출근길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이 호칭을 잘 들어주십시오. 호칭이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맹희 씨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우리 집의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집에서는 이미 퇴출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맹희 회장과 나를 1대1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오산이다. 그러니까 C에서 회장, 여기 초반의 발언의 호칭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까지는 뭐 정상이죠. 근데 이제 말을 하면서 감정이 점점 격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호칭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양반이라고 바뀝니다. 그 양반이라고. 그 양반은 30년 전에 나를 군대에 고소하고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했다. 청와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때 고발했던 양반이다. 우리 집에서는 이미 퇴출당한 양반이다. 이제 양반이 됐습니다. 이맹희 씨가 자기 입으로는 장손이라지만 나를 포함해서 그 집안에서 누구도 그를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맹희 씨는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박정희 대통령과 청와대에 고발해서 우리 집안에서 퇴출된 양반이 맹희 씨가 감히 나한테 건의할 상대가 안 돼요. 내 얼굴도 못 쳐다보던 양반이야. 그렇습니다. 진짜 리얼한데요. 갑자기 2012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때 육성을 들었을 때,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노기에 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렇죠.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인데 호칭이 점점 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그 양반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기 입으로는 장손이다, 장남이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나를 포함해서 누구도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제사에 나와서 제사 지내는 꼴을 내가 못 봤다. 이제 더 화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나는 수키 씨라고 불러요. 누나에 대해서는 수키 씨라고 막 부르는 겁니다. 수키 씨는 결혼하기 전에 아주 애녀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시절에 금성으로 시집을 가더니 LG도 아니고 금성이에요. 같은 전자 쪽을 한다고 그쪽 시집 가서 구박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집에 와서 떼를 쓰고 보통 정신 가지고 떠드는 정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깔아뭉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맹희가 돼버리죠. 아버지는 맹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수키는 내 딸이 아니다. 주식은 한 장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조금 전에 해주셨던 말. 이게 이제 압권입니다. 이맹희를 뭐라고 그러냐면
감히 나보고 건희 할 상대가 안 된다. 날 쳐다보지도 못했던 양반이다. 지금도 아마 못 쳐다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막장 드라마를 이건희가 이깁니다. 예, 그리고 이명희가 2014년에 소송을 철회하면서 참패를 하고 물러나죠. 그리고 2015년에 이명희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두 집안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찍은 제1제당 직원 손모 씨, 이 사람이 2012년에 이 형제지간의 막말 파문이 벌어졌을 때 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CJ가 삼성을 협박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긴 스토리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겁니다. 얘네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요.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 폐륜아들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면 이런 막장 드라마의 막말꾼들이요. 천륜에 어긋나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예. 삼강 오륜이 땅에 떨어졌는데 국법까지 무시한 이 막말꾼들이 예. 한국 최고 재벌들을 버젓이 이끌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형제간의 우애도 돈독하고요. 존경받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요. 비록 막말 전력이 있긴 하지만 그건 국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고 지금은 팟캐스트에서 맹활약하시면서 두터운 팬덤을 형성한 김용민 자유당원님의 누구 얘기 하나 했네. 네, 자유당 대권 출마는 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훈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건희 뭐 이재현 이런 애들도 재벌을 지배하는데 김용민 자유당원께서는 대권 후보로서 자격이 차고 넘친다고 있고요. 네. 뭐 조속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네, 대권 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진심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예.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합니다만. 예. 이완배 기자님, 네. 오늘 또 나온 소식이 홍라희 관장이 아웃되고,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가, 사실 미래전략실이 이제 해체가 됐는데, 전관 예우 차원에서, 과거에 요직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좌 형식으로 해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일들이 싹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더군요. 이게 이재용 씨가 감옥 가서 화가 나가지고 인사적인 어떤 횡포를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기사 보셨죠? 네. 뭐 그 내막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이부진의 예를 설명을 하면서요. 이부진이 절대로 대타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이부진과 이재용 간의 권력 다툼은 이재용의 승리로 끝난 상태에서 새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부진이 유일하게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머니 홍라희를 끼고 홍석현이 도와줘야 정말로 일말에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봤어요. 그런데 제가 뭐 분노한 이재용의 뭐 칼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심작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부진의 반란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홍라희의 그 이번 사태, 관장을 사퇴한 거요. 이 문제를 보면 홍라희, 이부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재용이 감옥 가 있는 상태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싹을 이재용이 미리미리 다 잘라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이재용이 하나의 그 성장해가는 그런 신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가문들 하는 짓을 보면 기업이 조선시대 봉건 왕조 같은 기분입니다. 참 한심한 놈들인 거죠. 이건 그 이건희가 있어야가 아니라 없어야 삼성이 잘 된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자,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모처럼 국제경제 이슈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국제경제 이슈. 어떤 겁니까? 그 현지 시간으로 14일에요. 국제통화기금, 우리한테는 너무 잘 알려진 기구죠. IMF입니다. 이 조직의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라가르드가 새로운 이슈를 전 세계에 하나 툭 던져놓고 갔습니다. 사실 뭐 새로운 이슈라고 하긴 그렇지만 IMF 총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살짝 생소하게 느껴지는 기분이 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곧 있으면은 그 바덴바덴에서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라가르드 총재가 요걸 앞두고 IMF 웹사이트에 기고문을 하나를 올렸어요. 예.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소득 불평등과 사양산업의 실업 증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서 만연한 경제 사회 문제가 존재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그 이윤을 더 많은 계층이 나누도록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용적 성장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은 각국 정부에서 미숙련 노동자들이 재교육을 하게 하고 기술 훈련을 받게 하고 고용 우대 조치 등을 펼쳐서 보다 나은 직업을 찾도록 돕고 소득 정책과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예를 이런 걸 듭니다. 이제 각국의 노동자를 다시 교육시키고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이 예산 규모를 비교를 하는데요. 라가르드 총재가요. 예. 어느 두 나라를 비교를 하냐면 덴마크하고 미국을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노동자 재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0.1%밖에 안 쓴다. 근데 덴마크는 그것의 19배인 1.9%나 사용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예. 덴마크가 훨씬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빈곤층에게요. 최저임금 인상도 올려야 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IMF가 연구한 결과 과도한 불평등을 피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돕는다. 그리고 공평한 배분을 더욱 쉽게 만들도록 경제 파이를 키울 책임과 능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 들으시는 분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민주당쯤에 있는 한 유력 진보적인 정치인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복지 정책이 미국의 피폐한 복지 정책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분명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이유는 이 말이 IMF 총재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 라가르드라는 IMF 총재는요, 2012년에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 굉장한 패셔니스타예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되게 멋지게 옷을 입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라가르드처럼 멋있게 늙고 싶다 뭐 이런 로망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입니다. 경력이 화려합니다. 2005년에 프랑스 산업통상부 장관, 2007년에 프랑스 농업부 장관, 그리고 2011년까지 프랑스 재무부 장관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경제 관련한 장관이라는 건 다 지내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 프로필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의 성향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사람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을 다 지냈는데요. 이때 프랑스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사르코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르코지는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공화당 보수정당의 대통령이었죠. 이명박이 뭐 정신적 동지라고 지 혼자서 불렀다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사르코지도 프랑스에서 뛰어난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명박하고 비교할 상대는 전혀 아니죠. 이명박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요. 아, 이명박은 전대미문입니다. 예. 그렇죠. 거기는 뭐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람인데. 예. 아무튼 사르코지는 프랑스 보수파의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카르드는 보수파의 경제정책의 수장이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리카르드가 프랑스 재무장관을 2011년에 그만두고 바로 다음 달에 IMF 총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이 마치 한국 야당 대선 후보의 공약처럼 복지를 강조하고요. 포용적 성장을 이뤄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IMF 총재는 누가 뽑느냐? 이 질문은 IMF가 과연 누구 거냐, 어느 나라 거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IMF를 뭐 한번 세게 겪어봤습니다만 예. IMF라는 곳은 보통 부도나기 직전의 나라에 구제금융이라는 걸 해주고요. 예. 그 나라로부터 빚을 받아내가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 나라의 규제 장벽을 박살을 내고요. 신자유주의적인 정신을 심는 그런 사상을 실천하는 기구죠. 어느 나라 소속이냐, 뭐 어느 국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 기구를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월가 투기 자본이 지배하는 기구예요. 아이고 세상에. 예. 실제로 그 IMF에는 쿼타라는 게 있는데 IMF의 의사결정 과정이 유엔처럼 1국가 1표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IMF에 돈을 제일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쿼타가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원 1표제죠. 돈 많은 나라가 제일 많은 표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최대 지분 국가가 미국이에요. 15%가 넘습니다. 근데 이 15%의 위력이 왜 대단하냐면 IMF가 뭔가를 결정할 때 85% 이상 찬성의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사실 IMF는 거의 전적으로 월가의 의사결정을 받아들이는 그런 조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아까도 보여줬듯이 총재를 라가르드 같은 유럽 사람을 꼭 뽑아요. 그러니까 월갑계 아닌 것인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 대대로 총재는 유럽 사람이 맡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미국 월가가 다 하고 뭐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포용적 성장과 복지 확대를 IMF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예.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걸 지금 누가 주장을 하고 있느냐. 자유주의의 기수들이 월가 투기 자본이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월가조차도 자유주의로는 세계 경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너무 퇴행적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죠. IMF조차도 지금 복지 확대하고 분배를 강조를 해요. 덴마크가 미국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꼴통적인 주장을 아직도 고수를 하고 있고 한국 진보도 아직 많이 못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IMF 주장 정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수준인 거죠. 예. 제가 이 주장을 보고 느낀 거는요. 잘 모르면 나쁜 건 박정희 보통 이러면 우리나라에선 정답이잖아요. 예. 나쁜 건 재벌 이러면 정답이거든요. 국제경제에서 보면 IMF가 주장하는 건 다 나쁜 것이라고 보면 대충 다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 IMF가 포용적 성장 복지 확대 이걸 내놓는 순간에 제가 직관적으로 저게 정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복지 확대나 포용적 성장이 정답이 아니라기보다는요.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IMF가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의 핵심인 월가가 이걸 원하고 있다면 뭔가 이걸 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월가가 지금 이런 월가에 걸맞지 않는 주장을 들고 나올까요? 이걸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흘러온 역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본이라는 거는요. 정의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본은 본능적으로 이윤을 축적해서 몸집을 불리고 싶어하는 존재고 그 이윤을 축적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노동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본질적으로 노동을 착취한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동을 계속 착취하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노동 쪽이 삐쩍 말라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본이 너무 많이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 과정을 역사의 필연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본은 필연적으로 노동을 계속 빨아먹을 수밖에 없고 노동은 계속해서 피폐하게 말라가다가 죽음 직전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자본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노동자는 반드시 죽음 직전까지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확신한 겁니다. 노동은 반드시 혁명을 일으킨다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두면 어차피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를 몰락시킨다는 게 바로 마르크스의 역사관인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행한다는 거고요.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 마르크스의 예언은 현실화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나라들 대부분을 보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따르면 고도로 발달해서 노동자들이 더 빨릴 데가 없을 정도로 삐쩍 꼬라 있어야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대부분 사회주의 혁명은 봉건사회에서 막 벗어난 자본주의 초기 국가들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반면에 자본주의가 고도화됐던 나라들은
물론 마르크스가 예언한 것처럼 엄청난 위기를 받습니다. 노동을 계속 착취하다가 한계에 온 거예요. 더 이상 착취를 할 노동자가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1930년 대공황 같은 거죠. 그런데 마르크스 예언이 어디서 또 틀렸냐면 자본이 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착취해야 되는 노동이 삐쪽꼬라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리면 노동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 이대로 가면 굶어 죽겠는데? 굶어 죽으면 안 돼. 니네가 굶어 죽으면 우리는 누구를 착취해? 이러면서 노동에게 떡고물을 조금씩 던져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죠.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수정자본주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등장한 게 서구 사회에서 복지 정책들이 등장을 하죠. 이 수정자본주의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었고요.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는 현대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예. 실업자에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극빈자나 장애자들을 돕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죠. 그러니까 굶어 죽기 직전에 굶어 죽지 말고 조금 먹고 다시 살아나라는 복지에 이제 수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복지 정책이 시행이 된 다음에 미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대번영의 시기를 겪고요. 중산층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들이, 시민들이, 민중들이 삶이 좋아지면 자본이 그걸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보면 다시 통통해졌거든요. 다시 빨아먹기 좋게 노동자들이 살이 피둥피둥 올랐거든요. 예, 예. 이러면 다시 반드시 착취로 돌아옵니다. 1980년에 레이건, 대처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해서 신자유주의가 도입이 된 게 그거죠. 원래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사회복지 정책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요람부터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국가가 그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책임져 준다는 이 말은 북유럽 국가에서 탄생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에 대한 신념이 있던 영국도 국민들이 약간 살이 오르니까 바로 대처 같은 애가 들어와서 바로 착취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그 신자유주의의 착취가 시작된 다음에 36년이 지나서 다시 지금 세계 자본주의는 1930년 대공황 때처럼 노동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말라버린 시기가 돼버린 겁니다. 월가 투기 자본이 보기에도요. IMF가 보기에도요. 이야, 이건 좀 위험한 겁니다. 더 빨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대로 더 착취했다간 착취를 할 노동자 자체가 전멸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혁명의 복음가는 자본을 제거하려는 어떤 더 놀라운 시민들의 혁명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투기 자본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야, 쟤네들 조금 살찌워줘야 되겠다. 사료양을 좀 늘려야 되겠다. 굶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착취 못한다. 이래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얘기를 IMF가 저는 들고 왔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봐요. 월가 투기 자본까지 나서서 이제 조금 쟤네들 먹을 거 나눠주자 하는 거 보면 세계 경제가 뭔가 36년 신자유주의 악랄한 착취의 끝에 폭발 직전에 뭔가 서 있는 시점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정권 교체가 돼서 자본이 베푸는 약간의 떡고물, 우리가 너무 삐쪽꼬랐다는 이유로 던져주는 일부 복지의 떡고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약간의 떡고물에 적당히 만족해서 시민들이 다시 체제 순응적이 되면은요, 우리가 조금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 반드시 착취의 자유주의는 다시 돌아옵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천천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요약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번에 촛불혁명을 완성한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가 다져야 될 초석은 저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20년이 아니고요. 북유럽 국가들처럼 50년, 1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중들이 조금 통통해졌다고 다시 착취의 자유주의가 쉽게 등장하지 못하는 아주 안정적이고 지속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은 뭐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정치 구조가요. 오랫동안 진보 진영의 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 교체가 중요한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요. 저는 최소한 이번에 정치 구조의 변화가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진보 정권의 기반이 됐으면 해요. 예. 그게 아니면 약간의 복지에 민중들이 살이 쪘을 때 다시 착취의 자유주의가 금방 돌아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랜 진보 정치의 기반 더하기 또 한 가지 바라는 건 보수 정치의 완벽한 몰락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10년쯤 지났는데 민주당이 조금 잘못해서 보수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요. 아이고, 참. 예. 10년쯤 지나면 민주당하고 진보 정당이 번갈아서 집권하는 그런 세상이요. 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 3%도 안 되는 뭐 5%도 안 되는 진보 정당의 위치에 새누리 자유당 잔당들이 거기에 몰려가 있고요. 압도적인 진보 위주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100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정치 지형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갑자기 정치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경선이 치열한가 보죠. 뭐 저는 치열한 거 절대 찬성입니다. 예. 치열한 정책, 치열한 토론 이런 것들은 좋은 결과물을 낳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경선을 하되요. 우리가 큰 틀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20년, 30년, 50년, 100년 계속 연대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진보의 장기 집권 틀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역사적인 기회가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가치 없는 보수의 기반을 완전히 허물지 않으면은요, 이 역사적인 기회가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예. 자유주의의 핵심 조직인 IMF 라가르드 총재조차도 포용적 성장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더 장기적이고 더 큰 틀의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예. 오늘 IMF 총재 발언을 진위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예. 확실히 이완배 기자님만큼 이렇게 욕망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예, 예. IMF, 예. 네. 자, 우리가 뭐 구세주처럼 여기던 때가 있었죠. 네, 그러나, 전혀 잘못된 이데올로기였습니다만 예.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우리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예, 예. 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터팬 좋은 말 구하기로 집구해. 피터팬 좋은 말 구하기로 집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집구할 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며칠 전에 이제 민중의 소리 많이 또 후원자로 네, 네. 동참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저희 국장의 말을 그대로 전언을 드리면 예.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예. 한 1,5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저희 새롭게 아이고, 해주셨어요. 너무 잘 됐습니다. 천여 분. 네,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 회사 차원에서 보면 제가 대표님이나 국장이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회사에 정말 일대의 큰 전기가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큰 힘이 돼주셔서 예.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치자분들께 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고개 숙여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중의 소리가 그간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해온데
따른 어떤 그 공로의 총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1000명은 좀 부족하네요. 한 10,000분 정도 참여하시면은. 아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예. 뭐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진짜. 예. 그래요. 뭐, 과거에는 독립운동 지원하는 거, 이런 게 일단 역사에 기여하는 거라면 민중의 소리 같은 강소 언론 또 뒷받침해 주시는 것도, 예, 이렇게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이고요. 뭐, 민중의 소리 하시는 김에 좀 여유가 되시면 국민 TV도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네. 예. 김용민 브리핑은 절대 후원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저 광고로만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우리 민중의 소리 같은 강소 언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국민 TV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삼성은 도와드릴 일이 없죠? 네. 예, 거기는 뭐 작은 씹어야 되는 곳이죠. 네. 아니, 며칠 전에 제가 잠깐 끝 무렵에 여쭤본 건데, 네네. 삼성이 이제 미래전략실 없앴고요. 과거에 또 그래도 나름 역할을 했던 사람들 보좌 역 같은 거 이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그래도 퇴임 이후에 적적하지 않게 전관 예우란 걸 해줬는데, 그렇죠. 네. 우리 재용군이 감옥 가면서 이 모든 게 다 끊겼다는 소식 어떻게 접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오늘 그 얘기 좀 상세히 해주신다고요? 예, 저희 김용민 PD님께서 경제 속살 때도 말씀해 주셨고 조간 브리핑 때도 따로 소개를 해 주셨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미전실의 주요 팀장급들, 이 팀장급이 보통 사장, 부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연봉 수억에서 수십억씩 받는 사람들이죠. 네, 이 7명한테 상담력, 보좌역 자리가 박탈됐다는 거고요. 전관 예우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예.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분석을 보면 키워드는 오직 하나, 이재용의 분노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싹 잘랐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예, 예.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수억, 수십억씩 받고 있다가 내가 니들 이야기 믿고 있는데 나는 구속되는데 니들은 편하게 앉아있어? 뭐 이런 거겠죠. 예. 근데 이런 가십성 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경제학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예스맨 이론, 예스맨 시어리 이렇게 불리는 이론이 있어요. 오늘 그걸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과거에 한번 소개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현대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제학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현명해서요.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전제를 해요. 예. 근데 실제 보면 안 그렇죠. 이번에 촛불혁명 국면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기는 것도 없고 돈도 안 벌리는, 오히려 돈을 낼 가능성이 높은 그 촛불 집회에 장장 20차례나 넘게 나갑니다. 예. 경제학적으로 보면 전혀 현명하지 않은 행동인데도 사람들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왜 인간이 이렇게 자기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요. 때로 엉뚱한 일을 하느냐. 그 이유를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설명을 하는 경제학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보경제학 분야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얼핏 제목만 들으면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이 더 많은 주도권을 쥐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 이 이론에서는 주인이 멍청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용민이라는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배가 대리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인인 용민이가 딸기맛 사탕을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리인은 완배한테 3,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야, 완배야 슈퍼마켓 가서 딸기맛 사탕 좀 사와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근데 대리인 완배가 돈을 들고 슈퍼마켓을 갔는데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슈퍼마켓에서 사탕을 고르는 완배는 사탕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슈퍼마켓에서 딸기맛 사탕을 파는지, 그걸 얼마에 파는지 이런 걸 다 직접 눈으로 보고 정보를 취득하죠. 그래서 대리인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딸기맛 사탕을 사오라고 시킨 주인 용민이는 그 슈퍼에서 어떤 사탕을 파는지, 얼마에 파는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이때 바로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이 생긴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 이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대리인이 주인의 뜻을 어기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을 받았는데 1,000원 딸기맛 사탕이면 2,000원을 남겨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주인은 모르니까요. 용민이는. 자기는 3,000원을 다 썼다고 주장을 하고 딸기맛 사탕이 3,000원이던데요 하고 2,000원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슈퍼에서 딸기맛 사탕을 얼마에 파는지 자기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딸기맛 사탕을 3,000원짜리라고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주인은 대리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주인 대리인 이론의 핵심 모델입니다. 예. 이 정보 불균형이 나타나는 대표적 분야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인이고요. 시민들을 대리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바로 대리인인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도 심각한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인지, 자기 이속만 챙길 사람인지, 그러니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를 다 알죠. 예. 그런데 그 일을 맡긴 주인은, 시민들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갑자기 주인한테 와서, 아, 주인님이 저보고 재벌개혁하라고 뽑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정작 국회에 가보니까요, 그게 이런 이유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재벌하고 타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속여버리면은요, 예. 주인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에 우리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정보가 없으니까 대리인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재벌하고 타협해. 이렇게 속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보 불균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요, 이재용의 구속에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이재용이 뭐 뇌물 등 여러 혐의를 지금 입고 법정에 섰는데요. 당연히 내가 구속이 안 되게 해달라. 이러면서 대리인들을 내세웠겠죠. 그 대리인들이 바로 미전실 직원들입니다. 수십억씩 연봉 받는 유능한 변호사들이겠죠. 예. 이 상황에서도 심각한 정보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인 이재용은 법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구속될 상황인지 풀려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근데 법을 잘 아는 거물급 변호사들로 구성된 미전실 팀장들은요. 상황을 알죠. 이대로 가면 구속될 것 같아. 이런 걸 아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리인이 주인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부회장님 절대 구속 안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죄를 주장하세요. 전부 부인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버리면 법을 모르는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속아버리는 겁니다. 딸기맛 사탕이 3,000원짜리인 줄 아는 거죠.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를 굉장히 정교하게 다룬 이론이 바로 예스맨 이론, 예스맨 시어리라는 겁니다. 예, 그 케니스 프렌더게스트라는 경제학자가 발표를 한 건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왜 주인에게 돈을 받은 대리인이 주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대리인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게 대리인한테 제일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딸기맛 사탕을 3,000원이라고 주장을 하면 2,000원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재용이 이제 비싼 변호사들 대리인들한테 평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야, 내가 지금 누구 등을 쳐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 말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돼?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정상적인 대리인이라면 그러시면 안 되죠. 등치고 도둑질하면 감옥 갑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됩니다. 법리를 분석해서요. 예. 근데 수십억 연봉 받는 변호사 출신 임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미 질문 자체가요. 이재용이 나 도둑질하고 싶고 등쳐먹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 라고 묻는 심리에는 주인이 도둑질을 하고 싶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 누구 돈을 등을 치고 싶은 거예요. 이재용이. 그러면 법을 잘 아는 대리인이지만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냐? 주인님 그냥 등쳐서 도둑질 하세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주인이 그 답을 듣고 싶어 하니까요. 그 답을 하면 주인이 그렇지? 등쳐도 되겠지? 역시 자네는 훌륭한 참모야. 하고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잘못된 정보를 얻고 누구 등을 쳐서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나중에는 깜빵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보 불균형이 낳는 심각한 오류라는 겁니다. 예. 프렌더게스트 교수가 예스맨 이론을 소개하면서 왜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는 참모들이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주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느냐. 그 이유는 주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평소에 예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일 유리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상황도 그런 겁니다. 이재용의 대리인들한테 물어봤겠죠. 야, 내가 지금 삼성그룹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돼? 그러면 정의로운 대리인이라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깜빵 가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지만 예. 대부분의 대리인들은 주인이 원하는 답을 해주고 출세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삼성을 통째로 그냥 공짜로 쳐두세요. 이런 조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프렌더게스트 교수의 지적은 근본적으로 주인이 예스 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는 한 절대로 대리인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 경영학 조직 이론 중에서는요. 노우맨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악마의 변호인, 데블스 애드보킷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예 제도적으로요.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무조건 주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반드시 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바티칸 교황청에서 성인을 뽑을 때 이렇게 합니다. 교황이 저 사람 성인으로 추대할까? 하면 이 악마의 변호인은 무조건 반대를 해요. 교황 말에. 근데 이 제도를 왜 두느냐? 누군가가 반대를 하는 말을 들어야 리더가 자기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리더가 올바른 정보를 예스가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려고 할 때 전문가인 대리인들이 예스가 아니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혹시 내가 리더인데 내가 내린 결정에 주변 참모들이 항상 다 예스 이러면 우리 스스로부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고 권력을 가질수록 자기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이 정부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이론의 가르침입니다. 예. 이재용이 열받아가지고 유전실 팀장들을 해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평소에 예스만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잘못이다라는 거죠. 예. 지금 한국의 재벌 의사결정 구조가 이 예스맨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느 재벌이 자기한테 충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겠습니까?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그게 족쇄가 돼서 결국은 잘못된 정보를 얻고 본인마저 깜빡하게 되는 슬픈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나 정치나 좀 보다 나은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스맨이 아니고 노우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은 예스맨 이론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예스맨의 네. 무덤이 됐군요. 우리 삼성이.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네. 동아일보 다니실 때 네. 예스맨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또라이라고 소문이 났었겠죠? 저는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러실리가요? 대단한 예스맨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저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저도 깊이 반성하면서, 예. 근데 사실은 그때는 네. 몰랐죠. 사장이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객관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제가 얘기한 건 다 20대 때 얘기입니다. 네. 철 모르던 시절의 얘기인데, 네. 이제는, 그럼요. 뭐, 풍상을 좀 겪으니까, 네. 한 10m 전에서 다가오는 사람의 네. 이 관상만 보고도 예,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 예스맨 이런 걸 떠나서 김용민 PD님은 지금 대사회적으로 노우맨을 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저항하시고요. 그런가요? 자유한국당원인데. 예. 깜빡 잊었습니다. 예. 저도 자꾸 PD님의 그 정체성을 자꾸 까먹게 되네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제가 마지막으로 예. 자유당원이신 김용민 PD님께 주제넘게 아주 짧은 조언이나 충고를 한마디 아이고, 드릴까요? 좋습니다. 예, 예, 예.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토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을 맞아서 주말 경제학으로 또 옮겨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경제학자 한 분을 주말 경제학 시간을 맞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방송 중에 잠깐씩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이름의 경제학자입니다. 제가 이 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센을 좋아하는 여러 이유 중에 비경제학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 사람 국적이 인도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인도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아마르티아 센한테는 항상 이런 별칭이 붙어 다녀요. 예. 아시아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예. 실제로 노벨상은 여러 분야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뭐 소외된 국가들에서 수상자가 많이 나오죠. 올해는 뭐 촛불이 굉장히 유력한 평화상 후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평화상을 배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께서의 평화상을 받으셨으니까요. 예. 문학상도 아시아에서 꽤 배출이 된 걸로 알아요. 과학 분야에서도 일본에서 이미 몇 명이 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학상은요. 예.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비석권 국가들에게 정말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매우 서구 중심의 백인 남자 마초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1969년부터 2014년까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75명 프로필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일단 남자여야 됩니다. 예. 75명 중에 여자가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미국인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려 51명이 미국인이죠. 68%입니다. 예. 나머지 나라도 영국 8명, 노르웨이 3명,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2명씩, 네덜란드, 독일, 소련, 캐나다 1명씩. 전부 서양 사람들이죠. 예. 이 중에 딱 한 명이 비서양인 인도 사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마르티아 센입니다. 예. 그래서 이상하게 좀 요 대목에서도 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뭐 같은 아시아인, 예. 예. 이런 연대감도 있고. 우리 그 이완배 기자님은 네. 좋아하는 경제학자 종종 말씀하시는데 싫어하는 경제학자는 없습니까? 싫어하는 경제학자는 너무 많죠. 예. 예, 뭐 밀턴 프리드만, 하이에크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예.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싫어하는 경제학자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보다 숫자가 2배는 많을걸요. 예. 예. 또 한 가지 제가 센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사람이 정말 착해요. 그러니까 센에 대해서 붙은 별명이 선한 사마리아인, 경제학계의 마더 테레사, 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센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분야가 빈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분인데요. 예. 이제 후생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제학계에서 이 빈곤이 제일 연구가 뒤처진 분야예요. 별로 연구를 많이 한 학자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폼 잡기 좋은 분야가 많거든요. 예. 굳이 구질구질하게 빈곤을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센은 사람 자체가 워낙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별로 착하지는 못하지만 착한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센을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좋아하는 학자여서 그 인간적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면은요. 예. 그 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벵골 대기근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방글라데시 지역이죠. 이 벵골 지역이요. 그런데 방글라데시가 인도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인도 국적이었을 때 1943년에 이 지역에 대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 숫자가 무려 700만 명이나 됐어요. 예. 그러니까 독일이 그 나치가 학살한 유대인 숫자가 600만 명이라는 건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 이때 그 황당했던 이야기가 영국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예. 이 대기근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인도의 총독 루이스 마운트베튼이라는 사람이 영국 본국에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영국 총리가 윈스턴 처칠이었죠. 예.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비웃었다고 해요. 야, 인도가 굶고 있어? 야, 그 맨날 단식하고 있다는 그 간디는 아직 안 굶어 죽었니? 뭐 이렇게 비아냥 거렸다는 겁니다. 이 처칠이 영국의 영웅으로 기억되지만요. 그 교수리 무케르지라는 사람이 쓴 처칠의 비밀전쟁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진짜 처칠은 완전 상또라이였습니다. 특히 인도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비서가 그 리오 에머리라는 그 인도 담당 비서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일기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처칠이 인도 놈들은 폭격이나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인도인을 증오한다. 그들은 추잡한 종교를 가진 추잡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발언한 기록도 있고요. 아니 힌두교가 어떤 종교인지 입문도 안 해봤으면서 그러니까요. 단정을 합니까? 예. 1935년 처칠이 하원 의원 시절에는 이렇게 발언을 한 의회 기록이 있어요.
인도인에게 베풀 수 있는 자연의 가장 큰 혜택은 서서히 굶어 죽게 하는 거다. 예. 이런 그건도 내뱉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에머리 비서가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요. 인도 문제에서만큼은 처칠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적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데요. 이 서구 유럽 영국 제국주의가 벌인 700만 명의 목숨을 죽인 이 전대미문의 참사인데 하필이면 이 지역에서 태어난 소년이 바로 아마르티아 센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센은 이 대기근의 참상을 어린 시절에 다 봅니다. 예. 그리고 이 가난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필생의 신념을 가져요. 그래서 그 연구를 거듭한 끝에 세계 경제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빈곤 전문가로 태어나게 된 거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거든요. 쌤이. 예. 근데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그 하숙집 주인이 밤마다 쌤한테 와서 커튼 좀 꼭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야 너는 밖에 안 보이겠지만 밖에서는 네가 보인다. 그러니까 커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혹독한 인종차별이었던 거죠. 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노벨 최초의 아시아 출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 센의 경제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복잡한 수치, 그래프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리고 진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씁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을 하고요. 근데 이 센이 경제 시스템을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사용했던 축이요. 자유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센의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사회가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사회냐? 겁니다. 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GDP가 많아지고 물건이 풍요로워지고 예. 이러면 경제가 발전한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센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경제적 발전이란 건 풍요로움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누리는 실질적 자유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자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시는 그 단어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이 지금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냐 개불 뜯어먹는 소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직업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직업이요. 자기가 꿈꿨던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직업이 제 어렸을 때 꿈이었던 분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아주 소수에 속하는 행운이에요.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매우 좋아합니다. 네. 실제로 제 어렸을 때 꿈이 그 비웃지는 말아주시고요. 저는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재수할 때 그 되게 친한 절친이 한 명 있었거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친구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품성까지 좋은 진짜 그 엄친아 같은 친구였는데 저랑 항상 단짝이어서 예. 제가 이 재수할 때 생일 때 얘한테 의미 있는 그 선물을 주고 싶다고 제 시집을 만들어서 선물을 한 적도 있어요. 예. 그 일기장에 그림도 그려가고 시화집을 한 권을 다 그려서 소중한 친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받더니 이제 그 친구가 너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비수화도 같은 한마디를 제 심장에 꽂았습니다. 야, 완배야. 시간 낭비 진짜 많이 했겠구나.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다시는 시간 낭비를 안 하겠다는 목적으로 예. 시인의 꿈을 접었던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인이 되는 꿈을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기자가 됐으니까요. 차선은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글을 쓰고 산다는 제 꿈과 근접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자유도가 매우 높은 행운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지금 직업이 자기 꿈이 아니에요. 제가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을 수요일에 만나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 살아오면서 나는 반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테야 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서 꿈을 이룬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꿈을 박탈당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니 보기에는 이건 전혀 경제 발전이 아닌 거예요. 경제 발전은 자유가 확대되는 건데 아무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 더 황당한 건요. 우리 대부분이 굉장히 슬픈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져도 그게 실현도 잘 안 되지만 꿈이 너무 허황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꿈이 대통령, 장군도 있었거든요. 장군. 군인 출신들이 전부 대통령 하니까요. 예. 뭐 끽해봐야 과학자, 의사, 변호사. 요즘은 건물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꿈 자체가 진짜 꿈이 아니고 사회적 성공하고 일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권력 갖고 이런 게 꿈이 돼버린 사회인 거죠. 예. 그게 제일 멋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평생 우리는 자기가 정말 뭘 하고 싶으냐, 정말 나의 자유가 무엇이냐, 이걸 고민할 틈을 안 주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존의 벼랑에 서서 경쟁해,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렇게 강요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더럽게 못 사는 나라인 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뭔지 생각조차 할 여유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나면 꼭 사람들이 죽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덜 발달된 나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센은 경제 발전이란 자유의 발전이라고 보고요. 자유는 곧 그 개개인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센은 국가가 어떤 인간이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사회가 그걸 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좀 더 자유로운 국가로 발전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보고 가끔 요즘 뭐 다른 일 해볼 생각 없냐고, 뭐 돈 되는 일 해볼 생각 없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하고 싶으니까요. 예. 저는 기자를 하고 싶어요. 이건 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센의 개념이 국가가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요. 각 개인은 그 일을 좋아하니까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사회적으로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예. 과도한 성장을 배제하자라고 센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불균등한 분배를 반드시 해소를 하라고 가르쳐요. 아니 뭐 성장이 잘 되면은 상향 곡선을 그으면 그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센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집니다. 과도한 성장을 강조한다는 건 돈돈거린다는 거거든요. 예. 돈돈거리면서 사는 건데요. 예.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유가 반드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거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1973년에 정주영이 유조선을 2척을 만들거든요. 예.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27개월 만에 만드는데 이걸 성장하면서 정주영이 빨리빨리 억지로 추진하면서 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장에서요. 이건 센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발전이 아니에요. 미친 짓인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걸 넘어서 개인의 목숨을 잃게 하는데요. 이건 학살이죠, 학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헌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각 개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을 능력을 잃게 됩니다. 예.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회가 되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배제돼야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장주의 사고방식을 잘라내면은요. 사회의 각 부분에서 충분히 자유를 보장해야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자유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유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안정적인 자유성장 국가가 됩니다. 이 대목에 대한 센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소득이나 부를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짚었듯이 이런 건 단지 쓸모이고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경제 성장을 경제학의 지고지순한 목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 발전이란 우리 삶과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키우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자유란 우리 삶을 더욱 넉넉하고 너그럽게 만들어 장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은 뜻을 이루게 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진짜 멋진 경제학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을 많이 걸치고 다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자유로운 삶의 선택이 가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는 거 말고요. 돈 많이 버는 거 말고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꿈꾸고요. 그걸 가르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려면 인간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야 되고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라의 가치가 경제 시스템의 가치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에 맞춰져야 된다는 게 바로 센의 가르침인 겁니다. 근데 저는 부디 한국의 미래가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게 가능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7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간 수많은 민중들 중에 생존, 살아남는 거 이런 거 말고 내 꿈이 뭔지를 고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너무 낮을 거예요. 이 너무 비참한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르티아 센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시민들은 민중들은 꿈을 꾸고 살고요. 그 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아마르티아 센의 꿈이 우리나라에도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런 철학을 가진 분들이 당선 확률이 높은 캠프일수록 그렇죠.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거의 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뭐 한두 명씩 좀 끼어들어가면은 뭐 점점 그분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구체적이고 더 열정적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대선 출마를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자유당 김용민 후보 정도 되시면은 이런 꿈을 가진 대권.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뭐 성장 본위에 또 대기업 본위에 사고 방식을 가진 경제학자 모조리 배제합니다. 예. 응원드립니다. 뭐 사실 우리가 사람을 위해 있어야지. 그럼요. 사람 아닌 다른 허상을 쫓아서 자본을 쫓아서.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집어삼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큰 결심을 하시기 직전 같군요. 예, 큰 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이완배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 이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 이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